성경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한국판 뉴딜의 과제와 성공 조건입니다. 무대 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경윤 이사장님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으며 정부의 핵심 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는 소속 연구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KDI를 비롯해서 국정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의 그 정책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고 나서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국가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국가 역량을 어떤 분야에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인간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공간을 관리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일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각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2020 국민 미래 포럼은 시간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매년 미래 전망대, 국가 미래 전망대라는 것을 개최하는데, 올 12월 달에는 두 번째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미래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전망과 또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이 과정에 제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올 12월 달은 좀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다른 결과가,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 오늘 좀 분량이 길어져서 제가 이거를 준비한 원고를 읽어가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전파와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감염병은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데 큰 분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14세기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봉건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천년두는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고, 스페인 독감은 독일의 가혹한 배상금을 부과하고 보호주의를 조장하여 세계 대공황과 궁극적으로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언제까지 장기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신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이렇게 예상을 종합할 때 백신이 공급돼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내년 중반, 저는 내년 한 7월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코로나19는 기업의 매출 감소, 수입 감소, 기업 도산, 투자 축소, 고용 감소, 소비 감소,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가져와서 극단적으로는 제2의 세계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보호주의, 불평등, 계층 갈등, 인종 갈등, 반이민,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포퓰리즘, 국수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도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의 흑사병, 천연두 이런 무서운 감염병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모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과거 그와 같은 큰 감염병과에 버금가는 그런 중대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보급이 결정적인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될 텐데 그때까지 특히 내년 7월 하순까지 현재 진행되는 추세를 고려해서 일일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5만 명이 늘어나고 있고 일일 사망자가 평균 5,500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 대입할 때 내년 7월까지 누적 확진자가 최대 7,500만 명, 누적 사망자가 170만 명 정도 추가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울기가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엄청나게 이 지수적으로 그렇게 느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 기울기가 대단히 위험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추가적 확진자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올 가을과 겨울에 큰 세컨 웨이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곡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험한 결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맨 좌측에 우측에 경제 활동이 급격한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지금 상황은 저희 경제부사연구에 소속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를 한 것인데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입니다. 요거는 지금 시기가 1월 하순부터 한 2달 사이에 발생한 성격의 감소가 80% 이상이 감소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축소, 중단 이런 것이 그동안에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누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 세계 고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 세계 총 노동 시간은 1, 4분기 동안에 5.3% 감소했고 2, 4분기에는 무려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OECD 평균이 8%가 치솟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3.1% 오히려 7월 달이 4% 또 8월 달이 3.1%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대단히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공식 실업률 외에 실제로는 공식 실업자가 86만인데 쉬었다라는 답변이 246만, 구직을 단념했다 68만, 일시휴직자 85만 이 통계들을 합칠 경우에 실제로는 우리가 실업자로 간주해야 될 그 숫자가 한 최소 240만, 최대 한 480만까지 아주 큰 규모의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OECD의 경우에 이게 V자형 전망과 W자형 전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2019년 작년도 4분기 경제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OECD 국가들 평균보다는 그 감소폭이 낮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경제 회복의 패턴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에 성공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 관리에 대해서 토마스 프리드만은 한국이 엄청난 위기에 민주적으로 잘 대응해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전생의 사회보장, 지속적 국민 역량 정진, 혁신 경제 발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핵심 요소로 하는 국가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에 입각해서 현 정부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 통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했고, 어려운 국민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방역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포용적 접근을 견지하여 해외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과학적 원리에 맞게 방역 체계를 가동한 인텔리전트 리더십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용적, 혁신적 리더십과 함께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와 애자일 조직이 뒷받침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의 병행에 관한 것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대응 수준을 단계별로 조절하고 있는 다이내믹 소셜 디스턴싱의 원리에 따라 생활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의 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와 경제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역과 경제사회 회복을 위해 대략 GDP 대비 13%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들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인데 비해 한국은 최근에 전망치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이너스 1.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이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이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률과 경제 침체 수준을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좌측 상단이 지금 한국이고, 다른 나라들하고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역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경제 회복, 사회의 이 고통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은 여기에 집중했고 방역과 동시에 경제 사회 회복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에 따른 효과는 가장 낮은 고용 악화 수준, 이 좌측이 고용 악화에 가는 것이고, 또 오른쪽은 공공부채 증가인데 역시 공공부채 증가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투톱으로 하고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미래상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녹색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며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그린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그린 융복합 사업, 마지막으로 전 국민 고용 안정망 구축과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모두 2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에는 5개 사업, 사람 투자에는 3개 사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진화하고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분야나 그린 분야는 결국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 역량을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산업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역량이 미흡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저는 좀 더 많은 예산, 적어도 연간 최소 20조 내지 30조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K-뉴딜 정책은 AI, 빅데이터, 로봇, 클라우드, IoT 등 디지털 혁명의 물결을 이끄는 디지털 뉴딜과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린 주택,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 혁명의 물결을 이끄는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차 한국판 뉴딜 사업이 확장될 때 바이오 뉴딜 사업도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내용이 이번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바이오 재료, 바이오 의료, 바이오 머신, 바이오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2030년에 40년까지 최대 2 내지 4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바이오 혁명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이 좀 더 적극적인 기획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K-뉴딜 정책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콘드라티에프 5차, 6차 상승을 주도할 두 가지 핵심 분야인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5번의 상승과 하강이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지금 5단계, 5차 이 하강 상태에 있고 이것을 어떤 힘이 새로운 6차 상승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이 쟁점이 되어 있는데 5단계는 디지털 기술이고 6단계는 주로 그린 기술, 바이오 헬스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대위기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주도할 신기술,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을 신속히 채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큰 곤경에 처해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성공적 방역을 기반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발걸음을 최소한 1 내지 2년 정도 먼저 디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한국에게 커다란 타임 어드밴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딜 추진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방향 설정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틀 속에서 민간 기업, 연구소, 대학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활동이 과도하게 내부지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경제를 개방적 혁신 경제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 활동이 세계와 단절되어 있고, 이 좌측의 그래프는 OECD에서 작성한 그래프인데, 한국의 R&D 활동, 이노베이션 활동이 대단히 이 세계와 단절된 채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는 요즈마 펀드의 이원재 대표라는 분이, 이 이스라엘 그 요즈마 펀드의 그 한국 대표인데, 이분이 지금 최근 발표해서 제시한 것인데, 국내에서 대단히 우수한 기술들이 해외에 만약에 연결되고 해외 투자가 됐더라면은 페이스북이다 무슨 스카이프다 다 이런 기업을 앞설 수 있는 기업들인데 다 난쟁이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신구 사업가, 노사간 등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집단 사이에 공동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와 협약 체계를 통해 이행 과정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지속적 번영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 혁신경제, 조세재정개혁, 사회보장 강화, 교육개혁, 분권개혁 등등 이런 개혁들이 지속적 번영을 위한 개혁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결과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OECD나 월드뱅크 같은 많은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V자형 혹은 W자형 과정을 거쳐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 되면 전 세계가 5%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기구 전망이 내년 되면은 다 경제 회복이 돼서 5%, 6%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긍정적, 희망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좌측 그래프에 보면 2015년 이후 세계의 총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여 2019년 3분기에는 총 253조 달러, 전 세계 GDP 대비 322%에 되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많은 부채 중에서도 비금융 민간 기업의 부채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고 또 가장 규모가 크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과 투기 등급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담보대출인 레버리지론이 모두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2018년의 위험대출 규모가 미국 2조 5천억 불, 유럽 5천억 유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많은 분석 전문가들은 2008, 9년 시기의 금융위기가 CDO, 부채담보부 정권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미래의 금융위기, 이것을 부채의 산사태라고 합니다. 이 랜드슬레이드가 혹은 도미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레버리지론에 기반한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을 합니다. 대출 채권 담보부 정권에 의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1년의 기업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특히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또 긴급한 대응이, 국제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이 시기에 혹은 내년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 비해서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은 저는 대단히 낙관적이다.
혹은 대단히 안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련의 기업 도산이 부채의 산사태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예측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초래될 최악의 사태 또는 제2의 세계공황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학자는 일찍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상한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중기 추세와 중장기 경제 등등 추세를 종합해서 2020년대 10년, 앞으로 이 10년이 L자형 장기 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 모든 문제들이 누적이 돼서 20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규모 경제공황, 이분은 특히 그레이트가 아니고 그레이터, 모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레이터 디프레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결합하면 결국 민간 부채, 그 중에 CLO 이것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기 제시된 두 그래프는 한국도 잠재적으로 큰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GDP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모두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갭이 문제라고 합니다. 크레딧 투 GDP 갭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부채의 증가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신용 갭의 증가, 즉 민간 신용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쪽 좌측에 보면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 갭이 2019년에 들어와 7.0%포인트 수준, 즉 주의 또는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데 대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들어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이 수치가 경보 단계인 10 이상을, 이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 이미 10 이상을 넘어선 단계,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97년 8년 외환위기 때,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10을 넘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도 10 근처나 10 초반대에 들어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만약 앞으로 제2의 세계 대공황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극단적 수준의 금융경색, 대규모 기업 부도, 대량 실업, 큰 경제사회적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보호주의로 인해서 교역이 크게 축소될 것이며 국제적 충돌과 미중 패권 경쟁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맺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복합적 위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또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진화형, 확장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협력 노력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세계 평화와 세계 공익을 정진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세계 포용국가연합을 모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방역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사회 그 어려움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K 뉴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1 내지 2년 정도의 타임 어드밴티지, 어떤 타임 엣지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이것을 성공시켜서 한 단계 도약하는 이런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